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4월이 다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신준목님 안 계셔서 섭섭했고, 자, 이제 5월이 다가옵니다. 5월에는 우리 심민정 목사님이 되십니다. 예. 예. 아, 5월에 안수 받으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안 받았냐고 다들. 여고 괴담이 아니라 네. 신학교 괴담이라고. 제가 휴학을 오래 하고 휴학 기간이 지나고 재입학을 하고 이래가지고 왜 아직도 학교에 있냐고 보는 후배들마다 여고 괴담이라는 별명을 있었습니다. 아, 그나저나 뭐 들어가기 전에 네. 뭐 저희한테는 반가운 소식인데 여러분들과 네.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 세상에. 우리 벙커원 교회가 다음 달에 목사가 2명인 교회가 됐는데 장로님 한 분, 우리 민에스터 장로님이 네. 지난 주간에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서울 북노회가 열렸는데 네. 이제 처음 노회에 참석한 거죠. 네. 작년 11월에 그렇죠. 이제 장로임직을 하셨으니까 네. 그 이제 사실은 점령이란 걸 하거든요. 이름을 부르면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네. 이제 노회원이 되는 건데 점령 4시간 만에 총회 대의원이 됐습니다. 네, 총대가 됐죠. 총대가. 보통 40대 여성 장로는 총대로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40대 여성 자체가 많지 그렇죠. 않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주일에 40대십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요. 아직 40대십니다. 40대. 40대고. 예. 또 저기 오늘 호랑이띠인데 호랑이띠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집안 어른들이 75년으로 해가지고 아직 남았습니다, 좀. 근데 하여튼 뭐, 저희 주일에 교회 입구에다가, 지난 정부 때는 문재인 보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총대 보육교회. 네, 총대 보육교회. 그래도 그 노회에서 그 젊은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여론이 좀 있었다는 게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장교단에서 네. 서울 북노회가 상당히 진취적이고, 네. 혁신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야, 세상에 점령 4시간 만에, 담임 목사는 후보도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가 점령 4시간 만에 이렇게 총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총회에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 우리 9월에 전남 신안에서 총회가 있어요. 전남 네. 신안 그 목포 옆에. 네. 거기 이제 우리 민장로님 보낼 때, 노랗게 머리 물들이고, 빨간 선글라스 끼워가지고. 빨간 립스틱도 칠하시고. 그렇지. 네. 원피스로 해가지고 보내드릴까. 긴 장화에다가. 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네, 기장에 새 바람이 불 때를 이게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컨셉이냐면, 친절한 금자씨의 네. 이영애 컨셉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헛소리 하시는 분이 계시면 만약에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네. 고상하게 너나 잘하세요. 법이요 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총대 보유교회가 됐습니다. 총대 보유교회. 표정이 오랜만에 아주 밝으십니다. 아이, 세상에. 아니, 그 부분이 딱 그거라니까요. 왜 81년에 서울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네. 바덴바덴에서 독일. 아라빌드? 세울 했을 때, 와! 이랬던, 그 기분이 막, 캡스샀고, 그리고 우리 노 회장님하고 몇몇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이거 조작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시기도 했습니다. 예. 총회 대의원 하면은 이제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네. 정도의 그 체감이신지 모르시겠지만, 총회 대의원 하면은 조금 좀 약을 치면 거의 국회의원 정도. 그렇지, 교단의 되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죠. 교단의 네, 국회의원. 왜냐하면 어떤 한 교회와 정책과 모든 것에 있어서 네. 가부를 결정하는 투표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는 이 총대들을 나쁜 경우 총대들을 로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자기가 사고 쳐서 재판에 회부되면 그 사람을 면직할지 징계할지 그런 거에 대한 투표권을 총회 대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이 총회 대의원이 개혁적인 사람들로 포진이 되고 구성원이 많으면은 그 교단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그럼. 예, 꼰대들이나 조금 뒤떨어지신 분들이 잘못된 분들이 많으면은 아주 그냥 교단을 말아먹을 수도 있는 그럼. 예, 중요한 그런 위치가 바로 총회 대의원
줄여서 총대라고 합니다. 총대. 아. 총대를 맨 분들로. 예, 그래 하여튼 참 또 의미가 있는 게 이 투표로 되신 거예요. 이게 누가 당시 젊었으니까 여성이니까 아니야. 투표로. 거기 노회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투표해가지고 된 거야. 우리 민장로가.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예. 선생님 5월에 준비하는 행사가 있죠? 예. 또 5월에 있는 소식 좀. 예, 5월이 저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지만 더불어서 이제 5.18이 있는 또 달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예, 5.18 민주화 운동만 다가오면 매번 교회 내에서 정강훈 같은 자들이 거짓으로 설교를 하고 그렇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카카오톡방에 또 넘쳐나는 그런 가짜 뉴스를 톡으로 막 공유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회 내 가짜 뉴스 유포와 거짓 설교를 저희가 단속하고 적발하는 교회 내 신고센터를 준비 중이고요. 저 그림은 이제 잠시 후에 또 소개해 드릴 것이니까 딴 그림 5.18 설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포스터 지금 방금 띄워드린 그림.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예. 저희가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시리즈라고 해가지고요. 지난 3.1절, 그리고 4.3, 저희 전우영 교수님, 그리고 김준혁 교수님 모시고 진행했는데, 이번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저희 5.18 기념재단에 5월 학교 박진우 부장님께서 직접 벙커원교에 오셔서 5월 10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5.18 이야기 시리즈로 또 이렇게 강좌가 진행됩니다. 그동안 교회 내에서 3.1절에 대한 친일 문제라든지 그리고 반공주의에 너무 주류 교회들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3.1절 그리고 4.3, 5.18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적 현안이다. 이건 사회적 현안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꺼려하고 공식적인 언급을 1절 안 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중립도 모자라서 그 정도의 중립기어 박는 것도 모자라서 하물며 무슨 짓을 하느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허위사실을 공표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5.18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사실관계와 그리고 그 뒤에 당시에 한국교회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진상에 대해서 이번에 5월 학교 박진우 부장님께서 직접 자리해 주셔서 특강을 이번에도 이어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저희 기독교회복센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좌들은 웬간에서는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무료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막진 않습니다. 헌금을 막진 않는데 애써서 돈을 받는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요. 사실 역사와 화해할 때 한국 교회가 다시 설 수 있어요. 그렇죠.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모독하는 이런 정의로운 역사를 모독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면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의 어떤 합일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전남, 광주, 또 전북 세 개 광역단체 쪽에서 전광훈이 집회를 열었는데 또 5.18을 모독했어요. 간첩이 시민들을 쐈다. 이거는 명백한 왜곡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5.18 기념재단에서 문제 삼을 걸로. 제가 안 그래도 딱 뜨자마자 저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강훈은 거의 저희가 전담만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뜨기도 전에 먼저 저희가 이제 5.18 기념재단 측하고 연락이 돼서 5.18 기념재단 측에 이제 진실기록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지금 고발 준비에 들어갔고요. 지난 3.1절 집회 때 했던 CIA 보고서 허위사실 공표권은 저희가 이미 고발해서 고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사가 고발인 조사 끝났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5.18 기념재단에서 이 정광훈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관계를 이제 오도하고 그리고 북한군이 자꾸 개입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5.18 특별법에 의거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법적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더 문제인 건 예. 여기가 지금 광주잖아요. 그렇지. 광주에 가서 이런 망언을 일삼았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정광훈 씨는 또 하나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예. 아니, 좀 착하게 살 수 없습니까? 우리 전광훈 씨. 좀 상식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매를 법니까? 왜 이렇게 매를 벌어요? 나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타작당하는 분위기예요. 글쎄. 그래서 더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이 지금 정광훈 사건 줄줄이 재수사 요구하고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 고맙게 말이야. 예. 아마 평안함 편을 들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 같진 않은데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예. 뒤를 봐주는 것 같은 그런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정광훈의 어떤 이런 횡포들을 이제 뒤봐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들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딱 세 가지가 지금 재수사 요구를 검찰이 불송치한 경찰에게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정광훈 감염법 예방 방역법을 어긴 혐의로 저희가 고발했는데 그걸 또 재수사 요청을 했고요. 네, 3.1절이죠. 예, 이게 내용이 뭐였냐면 작년입니다. 작년 이제 3.1절 개천 집회에서 공직선거법 감염법 예방으로 저희가 이제 고발을 했는데 공직선거법 그 불송치는 재수사 요구를 안 했고요. 네. 방역법은 이제 재수사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종로경찰서가 8월에 불송치를 했는데 이게 최근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맨날 이제 집회 뭐 개천절, 3.1절 광복절하고 그렇죠. 매번 하지 않습니까? 다 하죠. 이건 좀 된 건데 그 이미 2019년 개천절 집회 때 저희가 또 고발한 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벌금 450만 원 나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그 무슨 대법원장 뭐 검찰을 욕할 수는 없으니까 대법원장 막 비난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작년에 저희가 했었던 500억 알박기 부당이득 이것도 12월에 이미 재수사 요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방역법도 3.1절 집회 방역법 위반 혐의도 재수사 요구가 됐는데 또 작년 광복절에 저희가 고발한 집시법 위반도 또 재수사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만 해도 방역법, 지시법 위반이 연타로 재수사 요구가 2개나 경찰이 지시한 겁니다. 아니 경찰이 윤석열의 직접적 오더를 받겠습니까? 검찰이 직접적 오더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윤석열의 의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쯤 되면은 다 알아차리고 좀 적당히 해야지. 그 지금 전광훈은 뭐 좀 더 막 나가고 있으면 니들이 날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그 20인 것 같은데 큰 코 다칩니다. 윤석열은 눈치 안 봐요. 그 지금 상당히 그 삐진 기색을 그럼 나 정확하게 지금 보셨어. 삐쳤어라는 그 기색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윤석열, 김건희 나한테 전화 한 통 없다라고 하면서 막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실과 내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이걸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뭐 전광훈의 오른팔이었던 조우행 이 사람도 조나단 씨 이 사람도 작년 10월 집회를 보고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연락이 왔다. 네, 막 연락 왔다고 그러고 뭐 김건희를 만났다. 뭐 측근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6시간 통화했다. 뭐 이런 대선 얘기. 때는 측근하고 6시간 통화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막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지난 23일 설교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나와 대화 좀 합시다. 내가 대한민국 앞에 뭘 잘못했냐.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섭섭함을 막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개그맨 서세원 씨가 사망했잖아요. 이 서세원 목사 죽은 이유가 뭔지 아냐. 서장이 괴롭혀서 그렇다. 절대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설령 전광훈 목사가 스스로 실수를 좀 하더라도 이해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님 나와 대화를 좀 하자. 갑자기 서세원 얘기하다 왜 자기 괴롭히지 말라는 건가요? 이게 그런 맥락이구나.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 괴롭혀서 죽었으니 윤석열 당신도 나 괴롭히면은 죽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돌려서 얘기하다가 이 얘기 저기하다가 그 이전에 전광훈 씨 우리 좀 그만 괴롭혀. 왜 맨날 그 소송 걸고 말이야. 그 괴롭힘 당하면 당신도 다치는 수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그 서운한 기색을
미친 게 아니라 김건희 씨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맞나 봐요. 내가 5년 동안 광장에서 목숨 걸고 나라 지킨 죄밖에 없는데 나한테 왜 전화 한 통 안 해주고 왜 쓰레기 목사들하고만 어울리냐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님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느냐. 자꾸 그러면 나 애국운동 그만둔다 막 이러면서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 또 이 자리에서 했던 비난 중에 하나가 예장 고신교단 있잖아요. 네네네. 고신교단을 맹비난했어요. 애국운동하라고 나오라고 하면 말이야 고신 측이 제일 말 안 듣는다 뭐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기철, 손양원을 안 따르면 구원도 못 받는다고 하는 데가 고신 측인데 이 고신 측은 주기철, 손양원 뼈다귀만 먹고 산다. 우려 먹는다 이거죠. 그런데 애국운동 하라고 하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기철, 손양원 이 사람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고신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비난을 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그 돈을 보태지 그 이단성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고신에서. 그럼요. 네. 예. 이단 옹호자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섭섭한 거야. 그렇군요. 왜 날 섭섭하게 하냐. 지금 날 섭섭하게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순간순간 또 설교 듣다 보면 내가 매주 듣습니다. 우리 전광훈 설교를 듣다 귀에서 피가 나요. 항마력이 정말 딸리는 일인데요. 웬만해서 아니 못 무슨 듣는 목사가 말이야.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맨날 정치 얘기만 하고 있어. 나도 그런 소리 꽤 듣지만은 이건 정도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항상 듣고 있나 아니완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또 한 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듣고 있나 아니완, 듣고 있나 소강석이었나 아니완 목사라고 있는데 그날 그냥 전광훈을 씹거든. 옛날엔 또 동지적 관계였다. 그렇죠. 예. 자기를 섭섭하게 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김용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섭섭하지 않나 봐요. 가끔씩 욕은 하는데, 예. 근데 이거 보면서, 전광훈 씨는, 이게 주변에 추종자들이 많고, 네. 그래서 다 나를 떠받드는데 왜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껍질 나오느냐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 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한도 엄청나요. 그 정광훈 씨 입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훈 목사님 얘기를 한다는 게 참으로 좀 모욕적인데 네. 저는 기왕 말 나온 김에 이 정광훈 씨가 정말로 손양원 목사님의 뜻을 따르길 원한다면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양자로 맞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옛날에 영화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나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을 그 정광훈 씨는 그만 괴롭히시고 이번에 좀 양자로 한번 맞이하신 저희 둘을 양자로 맞이해 주시는 게 네.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설교 시간에 예, 쉽지 않아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재산은 상당히 많이 물려받으실 수 있으시겠네요. 예, 예. 정교분리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교분리라는 게 정치적인 어떤 세력과 같이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 집단화가 되지 말라는 소리지. 실제로 이 신앙을 지켜가다 보면요. 특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정치적인 어떤 세력화를 만들어라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세력에 대해서 정치적인 영향을 정치적 세력과의 손 맞잡고 세력화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과 목표가 같을 수 있겠죠. 잠깐 동안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종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또 함께 힘을 보탤 일이 있으면 목소리를 보태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정치 세력화가 돼서 정치 집단과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세력이 되라고 역사적 책임을 절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과 이 애국을 연결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정광훈 목사가 다시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종교 분리라는 거는 실은 저 중세 시대 때 네. 종교가 권력화돼가지고 세속 정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렇죠.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민중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러한 이제 부패하고 네. 타락한 모습 가운데 종교 분리에 대한 기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종교의 역할은 정치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고통을 안겨줬을 때 그러한 정책들과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 비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고 그렇죠. 기독교와 교회의 역할이지. 아니 당원 가입 교인들로 하여금 지지하는 교인들로 하여금 당원 가입을 시켜가지고 예, 정당 정치에 개입해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뭐 예,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거야말로 정교 분리가 돼야 되는 지점이고 그렇죠. 오히려 정치에 관심을 끄고 정치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도 나는 기도만 하겠다. 네. 이거는 정교 분리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와중에 그런데 정강훈 씨는 휴대폰 유심칩 사업까지 나섰어요. 알뜰폰 번호 아세요? 정강훈 휴대폰 번호? 되게 쉽고 비싼 번호라고 알고 있어요. 구하기 어려운 번호라고.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하실 거예요. 예, 그런 번호인데 그 신심이 아니라 유심으로 대동단결. 예. 아니 알뜰폰 사업이 이제 그 업체 이름이 퍼스트 모바일이에요. 그래서 뭐 가입만 해도 이거는 애국 운동에 동참하는 거다. 이게 지금 광고 문구인데 이 퍼스트 모바일의 사업법인이 더 P&L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대표는 이름이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 씨의 딸 전한나 씨가 사장으로 이제 재직하면서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요. 전한나가 지금 자유일보 발행인. 거기에 이제 이 알뜰폰 사업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강훈 측이 자기 채널 너와라 TV에 이 퍼스트 모바일 홍보 영상을 올리면서 이건 이 통신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그 거대하게 그 써놨는데 그러면서 16일 설교에서는 본심을 드러냈어요. 나 돈 굉장히 좋아한다. 이 시대 선지자로서 청년 사업단을 조직했고 이 딸의 주도 아래 이 30억 원을 들여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1000만 개 번호를 이 통신사 이동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러면 한 달에 2천억 원을 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 통신사 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책 이름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야 된다까지 얘기를 나왔어요. 면접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주요 레퍼토리가 또 나왔는데 주요 이동통신 3사 중역들은 모두 좌파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근데 알고 봤더니 KT 이 망을 임대해서 알뜰폰 사업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판매하는 요금제의 원래 바탕 구조는 이제 KT가 판매하는 그 구조를 따왔는데 요금제가 엄청 비싸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아니 중역이 좌파라면서 왜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이 LTE 7기가짜리보다 3기가짜리 알뜰폰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요금제라고 해서 또 나왔는데 이게 퍼스트 기부 10 요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기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월 25,000원을 KT보다 더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반적인 경제 논리에 대한 상품이 아니다. 이거는 헌금성 요금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헌금성 요금제. 그러니까 이 멘트를 하진 않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기부하라는 그 요금제 이름 자체가 기부 요금제예요. 그렇지. 결국에는 헌금성 요금제가 되는 거죠. 예. 이 알뜰폰 요금제 자체를 그러면은 어떻게 정강훈이 낼 수 있었나 봤더니 이게 관련된 법률이 따로 없고 사업자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금제를 비싸게 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업자가 어떻게 되면 내느냐, 뭐 자본금이 4억 원 이상 되고 또 기술 인력이 1인 이상만 확보되고 또 망 제공자와 사업 협의만 완료가 되면 바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손쉬운 사업인데 그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사용했던 통신료는 세상 기업이 다 가져갔는데 이 퍼스트 모바일 이용료는 일단 비싼데 자꾸 저렴하다고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요금으로 인한 수익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밑거름으로 사용된다. 지주머니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그러면서 가입만 해도 애국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그 애국운동 소리를 엄청 합니다. 아유, 저 또 얼마나 또 많이 낚일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이게 부작용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 어르신들이 주로 그 정강훈 씨 집회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들은 전화 요금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했는데 뭐예요? 전화 요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러면서 이제 요거에 대해 의문을 품고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게 정강훈 씨의 그거에 당한 거구나. 그런 좀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거 통신사 옮기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또 자녀들한테 부탁하는 과정 중에 또 여러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퍼스트 모바일 이름 기억하세요? 퍼스트 모바일. 아, 이름이 퍼스트 모바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사업들이 많잖아요. 뭐 기독교 은행도 있었고 기독교 카드도 있었고 뭐 많죠. 뭐 이승만 영화 제작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서세원 씨하고.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빨갱이들로부터 나라 지켜야 된다 뭐 얘기해놓고 후원을 받았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광훈 씨가 그 당시에 전국 대통령 이승만 영화 제작 추진위원회 대표 회장이었습니다. 이거 2014년 2월 13일 날 그때 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영화 제작 발표회까지 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개봉이 됐나요? 안 됐죠. 이런 돈은 받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후원도 그때 받았었죠. 이런 식으로 용두사미로 끝난 사업들 그 후원 받은 게 다 어디로 갔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문제 삼으면 문제 삼을 수 있지 않나요? 이 기부금품법 위반이거나 또는 근데 이게 다 헌금이라고 되면 헌금이라고 되는 헌금이라고 하면 또 이건 저 블랙홀이지 블랙홀. 그래서 제가 누차 그 정광훈 추종자 지지자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정광훈 씨가 지금까지 벌인 사업 중에 끝까지 성사된 게 몇 개나 있냔 말입니다. 기독청 지금 됐나요? 이승만 영화 나왔나요? 교민청 어디 갔어? 교민청. 그러니까 일단 사업을 벌리고 그거의 분위기와 바람을 잡아가지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는 게 아닌가.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네 번 속고, 10번 이상 속으면은 자기 책임입니다. 이제 휴대폰 결제도 혹시 더 용이해지나요? 통신사를 이 목표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또 근데 그 와중에 또 바쁘신 와중에 이 사업까지 벌리시는 와중에 또 성경을 또 왜곡하셨어요. 그래요. 참 우리 저 전광훈 씨는요. 신학교가 지금 망가진 이유가 성경을 안 가르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다 외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 성경 다 외운다는 사람이 딱 둘이 있죠. 김건희하고 전광훈. 그래요. 자, 근데 하여튼 이 전광훈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전 성전 파괴라고 보거든요. 성전 정화 당시에 예수님이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때렸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때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지난 주간에. 보면서 좀 찾아봐.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제가 직접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살펴봤는데 요한복음서에 성전 정화가 아주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어디서 성경을 창작을 해? 광운복음에 새로. 아니 목사가 극우선동할 시간에 성경 한 줄이라도 더 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깜빵 있었을 때 그 뭐 간수가 안수 집사인가 그랬대. 그래서 목사님 저기 감옥에 계실 때 적적하실 텐데 성경 넣어드릴까요? 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나 성경 필요 없다고. 왜냐 머리에 다 있기 때문에 다 외우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거 외우다가 랩으로 갔다 온 그 사건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 영상이 또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네, 영상 보고 돌아오시죠. 전 세계 신학대학이 성경은 안 가르쳐요. 여기까지만 가르쳐. 신학까지만 가르치고 성경은 뭐냐? 집에 가서 니들이 알아서 잘 알아 그래. 그러니까 목회가 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신학교를 갔어요. 대한신학교 그것도 야간 갔어요. 야간을 갔는데 학교 가서 가만히 앉아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자기도 모르는 걸 가르치는 거야. 조성막 목사님이 조직신학 가르치는데요. 저게 도대체가요. 저 보니까 막 행술수설해. 뭐 신적 작정이 어쩌고. 근데 가만히 난 집에서 이미 책을 읽어가지고 왔단 말이야. 내가 다 아는 거야. 교수님이요 그냥 헛소리 계속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딱 시작하면 출석만 딱 부르고 한 5분 있다가 뒤로 빠져나가. 나중에 강당에 가서 기도만 해. 기도가 제일 좋은 거야, 그냥. 수업 끝나기 전에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뒤에 가서 앉으면 교수님이 정강훈 어디 갔다 왔어?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 사이비 새끼야. 지도 모르는 걸 왜 가르치고 난리야, 이거. 그런데 하도 학교를 가기 싫어가지고 신학교 절반도 안 갔어요. 절반도. 그래가지고 수업 출석 일수만 맞추려고 하루는 하도 가기 싫어가지고 내 동생 보고 대신 갔다 오라고. 내 신학교 다닐 때 절반은 내 동생이 다녔어. 그래서 내 동생이요 신학 잘 알아요. 내 동생이 하도 내 대신 가가지고 그 신학교 동기들 중에 요즘 만나면요, 내가 아는 정강훈은 키가 적었는데 아니 내 동생을 보고 하는 말이야. 왜냐하면 출석 부르면 정강훈 그러면 내 동생이 네 그러니까 그래 정강훈이가 두 마리지. 두 마리야. 나는 하루에 성경을 3번, 4번 읽어요. 내가 깜방을 갔는데 거기에 교도관 중에 안수 집사가 하나 있어. 그래서 목사님, 예, 그랬더니 왜 목사님은 목사님 돼가지고 깜방 왔는데 성경 달라 소리를 안 해요, 그래. 그 내가 성경이 왜 필요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심심한데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성경 갖다 드릴까? 그래서 아니 필요 없어. 그래서 왜요? 그래서 내 성경이 내 속에 다 들어와 있어. 난 눈 감고 다 외워버려.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성경을 들어야.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그냥 지사님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라 그래. 그래서 그럼 내가 외울 테니 그 자리에서 앞서 교동을 세워놓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경제를 낳고 유다는 다블에서 빌에서 세라를 빌에서는 헤솔을 낳고 헤솔을 나무를 낳고 나무는 나선을 낳고 나선을 낳고 살몬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안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여보을 낳고 여보는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살을 낳고 아살은 여삽을 낳고 여로를 낳고 여로우시를 낳고 요담을 낳고 아살을 낳고 시기를 낳고 바벨에게 할 때 이건 연설들을 낳아. 바벨에게 한 후에서 바벨을 낳고 스바를 아비스를 낳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아수를 낳고 사독을 낳고 사독을 아낌을 낳고 아케멜레스에서는 마따는 낳고 마따는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찾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본체가 예수인데 그 하나님이 욕을 바가지로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욕만 한 게 아니고요. 네. 폭행했어요. 맞습니다. 노끈을 가지고 사람을 때렸다고요. 네. 하나님이요, 폭행하면 됩니까?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져서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욕을 제일 2000년 역사에 제일 세게 한 사람은 누구냐? 말틴 루터입니다. 네, 말틴 루터. 예. 말틴 루터는요 절반이 욕입니다. 하도 욕을 해서 로마 교황청 이 부패한 신부들에 대해서 딱 걸리면 이 사탄 새끼들아, 로마 교황 너는 적그리스도야 이 자식아,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하도 제자들이 말틴도 욕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 좋은 설교 해놓고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만 받는다 그렇게 설교 다 해놓고 욕을 하니까 좋은 설교가 다 없어집니다. 여기 지금 수 없는 내 동료들, 내 친구 목사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전 목사, 그 위대하신 성경의 직관력, 그 위대한 설교가 욕하는 것 때문에 다 묻히니 제발 욕 좀 하지 마라. 야, 이 개새끼야. 분당에는 이천수, 너 나한테 후배니까 내가 막말하겠어. 너 정신 차려. 어디라고 그따위로 설교하고 있어 이거? 너 교회 붙은 성도 몇만 명이 그게 너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것.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성도라고. 그
여기다 대놔놓고 뭐 신영복이가 내 신영복한테 감동받았다 그딴 소리 하면 돼 안 돼?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 성경 신령이 이 모양이니 뭔 목회가 되겠어. 목회가 될 수가 없어. 개콘 때문에 정치가 망했다는 그런 그 유머가 있잖아요. 그에 못지않은 네, 이분 때문에 개콘이 망한 게 아닌가. 제가 설교 듣다가 정들겠어요. 정말 정들겠어요. 이런 막무가내 개그도 제가 좋아하는 코드거든요. 막무가내 개그. 처음에는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스킵하거나 껐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저도 모르게 웃고 있어요. 아유,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예. 목사님, 이렇게 종교 중독 회복 강좌가 4월에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그 정광훈 씨와 같은 네. 정광훈 류의 네. 그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맹목적으로 생각의 필터 없이 그냥 아멘하고 따르는 추종자 네. 교인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가족 중에 있으면은 정말로 골치 아픕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부터 꾸준히 종교 중독 회복 강좌를 해오고 있고요. 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저희 서울 나눔 교회에서 네. 예,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내일이죠? 예, 내일입니다. 네. 무료 강좌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문제로 최근에는 JMS 탈퇴자분들도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저희가 공개 강좌로 네. 월 말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종교 중독 회복 강좌가 이번 주 바로 내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그 나눔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5월부터는 네. 찾아가는 강좌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예 많은 분들이 좀 지방에서도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상황이나 이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못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또 요청해 주시는 교회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부터는 찾아가는 강좌로 해서 종교 중독 회복 강좌가 이제 순회 강연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노회, 총회, 그리고 기관과 단체, 그리고 뭐 지역사회에서도 언제든지 간에 예, 저희 종교 중독 회복 강좌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셔서 저희 접수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확인해서 찾아뵙고 또 저희가 찾아뵀을 때도 언제나 저희 기독교육센터는 그랬듯이 네. 또 무료로 다 제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찾아가는 종교 중독 회복 강좌도 여러분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2제3의 전광훈 출연을 맡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종교 중독 세미나 들으시고 또 뭐 저희가 평화나무가 많이 고발했습니다만은 그 똥 먹이는 교회 그리고 저기 디너쇼 교회 예. 헤븐 포인트 교회였나요? 예. 이름 바꿨는데 지금은 이 멀쩡한 분들이 가서 현혹이 되고 고생하세요. 예,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중독 강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 단위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달려가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또 JMS 실세였던 정조은이
공범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구속됐어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8일에 PD수첩에서 JMS 교주와 공범자들 편이 방송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정명석으로부터 성착취를 당했던 피해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또 모녀가 동시에 성추행을 당했던 일도 있었고. 아이고, 그 얘기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이 성추행 당했는데 어머니도 그 묵인한 정도가 아니라 본인도 이렇게 또 성추행을 당하고. 그래놓고는 한동안 또 이 정신을 못 차리신 거야. 네. 또 나체를 석고상으로 본떴다는 좀 끔찍한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던 피해 사실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 나체를 석고상으로 본떴대요. 이게 이게 정명석이가 시켜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미 정명석은 사실 목사님이 2009년에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다 살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수감 중에도 여성 신도들 사진을 계속 받아서 이런 그 나체 사진이라던가 비키니 사진이라던가 이제 급이 나눠져 있는 그 사진들을 계속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메이플 씨가 기자회견을 할 때 그 김동윤 교수님께서 그 교도소 운영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수감 중인 그 재소자가 저런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고 그렇게 입수를 해가지고 보는 게 그게 말이 되냐라고 또 비판하시기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명석 이 JMS에 대해서 지금 뭐 넷플릭스나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에서 연일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10년 전, 15년 전 계속 무한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정명석 씨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그 실세 자료를 꿰차가지고 일명 제이 언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이 언니로 나왔죠. 정조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인자 행세를 하면서 이 공범으로서 내부 운영 관리 감독과 단속을 사실상 실세 역할을 해왔던 장본인이죠. 계속 정명석에게 여자를 공급하는 그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일에 이런 정조은 같은 사람이 정조은이 계속해서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 혐의로 구속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탈퇴자들이 아주 일관적으로 이 정조은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마라고 그랬어요, 악마라고. 그렇죠. 아주 가장 정명석보다 더 분노를 참지 못하더라고요. 여자들을 정명석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이 정명석이 수감 중인 10년 동안 JMS를 거의 운영해오던 실세잖아요. 이 실세가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죠, 목사님.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JMS가 어쨌든 좀 세간의 이슈가 되자마자 바로 정조은 씨가 엄프를 했다라고 탈퇴 피해자들이 주장을 한 게 뭐냐면 이 정명석 씨가 또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이게 이슈화가 딱 되니까 정조은 씨가 그 당시에 이럴 줄 알고 자기가 정명석한테 말렸다 이런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마치 자기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식으로 비판도 하고 역할을 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언론 보도가 나갔을 때 JMS 탈퇴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었습니다. 저거는 속는 거다. 저거 자기 지금 어떻게든 검찰 수사와 그리고 자기로 하여는 어떤 타겟이 공범 행위를 무마시키기 위한 언플행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준유사강간 이 혐의에 같이 공범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결백하다. 계속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말렸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법원은 정조은과 그리고 정명석이 또 한 명 더 있어요. 공범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적극 가담한 공동 정범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JMS가 어떻게 될지 2인자라고 불리는 정조은까지 이제 구속이 된 상태거든요. 국장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여성은 그럼 정명석에게 피해를 입은 건 없을까? 그건 알 수 없죠, 정조은. 다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에는 그리고 또 정명석의 취향이라는 게 막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키는 얼마 이상이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정조은도 피해를 사실이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 피해를 당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게끔 계속해서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물어봤는데 네. 그 자기가 당한 피해를 자기만 당하는 것, 자기만 그 피해 사실을 알면은 그 굉장히 자기가 뭔가 좀 많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당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피해라면은 이게 뭐 자기의 그 어떤 트라우마를 네. 줄이는데 참 말이 참 어렵네요. 예, 트라우마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런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그 이득을 얻었어요. 이렇게 피해자들을 제공하는.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네.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핑계는 아무 이득도 다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실세로서 누려온 것들이 없었다면은 뭐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면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이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을 피해가긴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말이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네.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덧붙여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전두환 씨 다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전두환이 그런 쿠데타나 이런 권력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참모들로 알려진 멤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 허화평서부터 장세동서부터 뭐 허삼수 뭐 이런 사람들 수족이 돼가지고 움직였던 그 참모들이 있듯이 여러분 거대 이단 사이비 조직들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이만희에 집중을 한다든지 정명석에 집중을 한다든지 죽었지만 네. 예, 문선명에 집중을 한다든지 교주 한 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교주를 초반에는 교주가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틱하게 독재적으로 가는데 나중에 힘이 빠지고 권력이 세분화되면서 권력 이양이 안 되는 경우에 그걸 참모들이 교묘하게 교주를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그 후속 조치를 뒤에서 해먹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심지어 그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자기네들끼리 분파가 갈라져요. 그 신천지도 새천지가 또 있어요. 예, 새천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한번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이런 거대 이단 사이비 사교 집단 배후에는 교주 한 명한테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참모들이 더 악랄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이름이나 행실이나 어떤 정체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커튼 뒤에서. 그래서 고발이 되거나 이제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기 때문에 장기화 2인자 3인자로 장기적으로 빨대 꽂고 뽑아먹고 다 뽑아먹고 피해자들한테 2차 3차 가해 가하고 그렇지. 거기서 장기 집권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게 바로 2인자 3인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애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구조 가운데서 가장 많은 걸 뽑아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야 자기도 이게 존속이 돼야 자기도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정조원의 구속은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중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거 피해받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꽁쳐놓은 뭐 이런 그렇죠. 부당한 이득이 있다면 다 회수해야 될 것이고요. 예. 또 한 교회에서 그 정명석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요. 또 그루밍 성폭력이 또 터졌어요. 예, 또 터졌습니다. 예, 분당의 A 교회에서 아무개 목사가 그 그루밍 성범죄 혐의로 이 공론화가 됐는데요. 네. 청년 부부 상담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상담 심리학, 자연치유학을 이제 전공한 사람인데 신학 외에도 이걸 한 2008년 거죠? 서울 강남에 이제 그 상담 센터를 세워서 부흥이 돼 가지고 교회가 커져서 예, 분당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언론에 소위 기독교 언론에 예, 이름만 치면은 안 나올 그러니까 안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청년 상담 이런 사역 쪽으로 유명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뭐 리더십을 발휘하고 네.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올해 2월에 그 교회에서 이제 그루밍 성범죄가 공론화가 됐죠. 그래서 현재까지 교인 2명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폭로가 됐는데 확인된 것만 예. 목양실에 불러서 피해자들을 불러서 유사 성행위를 이제 강요했습니다. 네. 피해자에게 이 목사가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상담 관계로 만나서 특별히 챙겨주고 이 그루밍 성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생활비 지원해주고 각별히 신경 쓰고 또 비서일까지도 시켰죠. 너는 특별하다 나에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했죠. 그래서 피해자가 증언한 것을 보면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증언을 보면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인정과 사랑을 받을까 싶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기대해주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교회죠. 열심히 성장해서 목사님께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저희 뭐 평화나무에서도 그리고 카이로스에서도 다뤘었던 이 김다정 목사 너무나 유명하죠. 인천. 예. 네. 이 패턴이 너무 유사합니다. 각별히 신경 쓰고 김다정이 다정하게 챙겨줬죠. 예. 그리고 성행위를 신앙적 이유로 강요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루밍 성범죄자들과 상당히 유사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 교회에서 이제 설교나 강의를 듣고 네. 이제 느낀 점, 깨달은 점, 이제 실천하고 막 그런 것들을 네. 이 교회에서는 목사한테 얘기해주는 이렇게 피드백해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건방지고 싸가지 없다고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예, 그런 문화가 있어서 이 목사가 교회에 이제 상주하고 있던 그 피해자를 따로 불러서 자신의 이 말씀 나눔에 대한 피드백을 지시했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 목사 초기에 피드백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듣다가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마사지를 이제 슬쩍 요구한 겁니다. 마사지 요구까지만 해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목사의 비서실장이나 네. 교회를 오래 다닌 간사들한테 마사지를 요청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에 나한테도 그냥 이렇게 똑같이 시키나 보다.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2년이 지났을 무렵에 목양실에서 똑같이 마사지를 해주다가 성추행을 당한 것이죠. 그 강도가 갈수록 세져서 네. 결국에 유사 성행위까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세상 무서운 게 없구만 이 인간은. 예. 근데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네. 이해는 안 됐지만 이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좀 이렇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 예.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도 모르는 사람이나 거리가 먼 사람한테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성범죄로 바로 인지가 돼가지고 네. 딱 꺼려지는데 존경하고 멘토같이 여기고 네.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행위를 해오면 이제 몸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이 굳은 채로 가만히 있었고 목사의 행동 이면에는 뭔가 나를 위해 좋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들의 전형적인 사고 패턴인데요. 피해자들은 자신이 존경하고 은혜를 입은 멘토 같은 존재에게 갑작스런 성범죄 피해를 당할 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성범죄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관계와 그리고 자기가 정신적으로까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정신세계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고 바로 신고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공론할 경우에 꽃뱀이나 신천지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목사는 추종자가 있어요. 추종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 30대 여성이 자기 스스로 경찰서 찾아가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에 성범죄 피해자 사실을 진술하고 재판이 한번 시작되면은 기본 2년에다가 그렇죠. 변호사 선임까지 국선 쓰면 또 질 확률은 거의 확실하니까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렇게 진행되면은 1,000 이상의 소송 비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변호사도 그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 자기가 분노하고 또 피해를 입은 그 포인트들을 짚어주고 네. 체증해서 건네야 변호사가 검토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송에 쓴다고요. 예. 그러려면은 자기가 당했던 그런 가해 사실과 다시 직면해야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예. 그래서 함부로 왜 바보같이 당하고 있었어? 그때 고소하지 않고 뭐 했어? 이렇게 속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루밍 성범죄가 나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네. 이분은 그럴 분이 아닌데 우리 공동체는 그럴 공동체가 아닌데 또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죠. 신뢰하는 사람들도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만 이걸 뭔가 이상한 걸 참으면 이 공동체도 이 관계도 다 안전할 것 같은데 하는 그 자기를 자꾸 스스로 문제 삼는 자기를 의심하게 만들고 네. 자기 스스로를 분열시키는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네, 이 목사가 정말 나쁜 게 뭐냐. 네. 자,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 피해자가 놓여 있으니까 네. 그거를 피해 사실을 인지 못하고 이제 순응하는 모습으로 인지를 해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역을 하느라 피곤하니 혈액순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유사성행위를 시켰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더럽고 추악합니까? 마사지 그냥 샵에 가서 그 돈 내고 받지 뭘 왜 교인을 시켜. 요즘 안마기도 잘 나옵니다. 글쎄 말이야. 1,000원만 내면 안마도 잘 받을 수 있는데요. 참.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런 식으로 지속되고 있는 네. 이런 그 성범죄가 이 피해자가 네.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후에 예, 이거를 어떻게 공론화하기 힘든 그런 심리적 상태 가운데서 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이 목사가 주부 간사가 돼보지 않겠냐면 또 제안하고 상담을 해주겠다면서 매주 인류의 상담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기 질투할 수 있으니 자신이 이렇게 챙겨주는 것을 티내지 말라고 하면서 네. 처음에 또 상담만 하다가 유사성행위를 또 강요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올해 2월까지 이어졌다가 결혼하고 나서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이 목사가 자신이 심리 상담사 같은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서 마치 이런 유사성행위 행위도 네. 이런 상담의 연장선인 것처럼 보형성인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네. 한 게 이제 포인트인데 모든 게 그 피해자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것처럼 이제 이 얘기를 했고 네. 그런데 이 피해자는 유사성행위가 이게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판단 능력이 없어서 자신도 이제 회피하고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네. 심지어 이 피해자의 그 결혼 줄에도 이 목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결혼한 지 6개월이 됐을 때 이제 또 상담 받으러 갔다가 유사성행위를 또 강요받았는데 네. 기혼자인 자신을 상대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이제 범죄다라고 이제 인지가 돼서 이제 충격을 받고 네. 이걸 공론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네. 동일한 피해자가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사실이 공론화되자 네. 미안하다. 이 피해자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게 부러웠다. 다 내 잘못이다. 사과한다. 네. 라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는데 네. 문제는 항상 이게 또 패턴이 얼마나 레파토리가 비슷한지 모릅니다. 사과하고. 예. 자, 사과하고 사실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2월 24일에 네. 교회 간사 약 30명을 불러서 자신이 사임하는 이유는 성 문제인데 유사성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 2명이 먼저 자신한테 접근했다. 2차가 예, 자기가 강요해놓고 네.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접근했다라고 이제 말을 바꿉니다. 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쫓아내고 일가 친척 중에 교회 전임 전도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음모론적인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나를 먼저 유혹해서 그런 예. 일이 있었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이런 음모를 꾸민 거다라고 자기 추종하는 맞습니다. 교회 주 세력들에게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네.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터지면은 네. 이 목사의 거취에 대해서 네.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저희가 우리 카이로스 시작할 때 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민 에스더 장로님께서 총회 대의원이 되셔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재판에 회부되면 어떻게 처벌할 건지 가부 여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노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노회에서 이중적인 짓을 했단 말이에요. 노회가. 어떻게 했냐면 자, 이 목사가 사임의사를 밝히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자 이 해당 노회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합니다. 이 신속하게 대응한 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3월 14일 교회 재판을 연 다음에 이 목사한테 정직 7년을 그리고 상담 치료 2년 그리고 6개월마다 경과보고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 불가 하는 징계를 했고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출교시켜버리면 타교단에 또 가서 가입하고 목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정직 7년을 내렸다라고 했는데 자 피해자 측은 노회가 사건을 덮기 위해 이 목사를 졸속 처리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회에서 이제 목사가 없잖아요. 사임을 했으니까 공석이잖아요. 그 공석 자리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된 목사가 이 가해 목사 입장처럼 성범죄가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갑자기 만들어서 피해자들한테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아, 피해 사실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대신 온 임시 당회장 목사가. 범죄를 저지른 목사와 한편이 된 거네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2차 가해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거야말로. 이거야말로 바로 2차 가해죠. 그리고 이 가해 목사, 사임한 목사의 측근 교인이자 그리고 이 새로운 임시 당회장 그 목사의 조카가 이제 한 교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노예 재판은 피해자와 교인들이 더 이상 항의하지 않고 사건에서 손 떼도록 하기 위한 거다. 가해 목사의 반성 태도를 감안해서 1년 만에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1년 만에. 그러니까 노예 목사들이 결론은 야 7년이면 세게 때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단 교인들의 분위기를 잠잠하게 만들고 시간 지나서 딱 잊혀질만 하면 1년쯤 분위기 봐서 다시 복귀시키려고. 그러니까 노예 목사들이 서로 덮어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임시 당회장도 와서 그냥 적당히 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총목사 죄를 적당히 덮어주면서 잘 지내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 태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임시당회장으로 온 그 목사가 피해자들에게 사실 확인서 같은 거를 막 요구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물으니 이 임시당회장 목사 하는 말이 당사자들이 서로 사과하고 사건을 덮어야 가정이든 교회든 깨지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그랬다. 이게 레파토리가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러면서 이 난리가 난 통에 그 교회 측은 사실상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 임시 당회장이. 그래서 노회장의 문제를 제기했고 이 임시 당회장은 임시 당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가해 목사의 아내는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 자신의 남편 성범죄를 인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가 성추문이라든지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일부 교인들한테 협박 공갈을 당하고 있다. 그동안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거다. 그러면서 또 지금 사임한 가해 목사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도 내가 옆에 있는 동안 우리 목사님은 성폭력을 한 적이 없다. 네가 없을 때 했겠죠. 깨끗하다. 이번 일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왜 사임을 했냐? 잘못이 없다면. 그랬더니 이분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기 임기 동안 생긴 문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덮고 간다는 마음이었다.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가해 사실을 엎으면 안 되지. 다 짊어지고 간다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또 다시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예. 노회 측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세 차례나 임시당회장이 파송된 아주 어수선한 상황이 전개가 됐고요. 네. 그 교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네. 피해자들 편에 서서 사건을 이제 수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또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그 땅으로 갔던 그 목사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줄여본. 그렇죠. 네. 청년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아주. 예전에 전병욱 사건도 이렇게 유사한. 네. 그렇죠. 저기 그 집무실에 오게 해가지고 유사성행위 시킨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 하나님 마음으로 다 덮고 간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그 성전 정화 사건에서 외로 사람을 때리진 않으셨지만 네. 잘못한 건 무조건 바로잡고 반드시 바로잡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너의 죄를 다 덮고 가는데 예수님 하나님 마음을 팔지 말아라라는 얘기. 아니 나는 이게 참 뭐 인간이 연약해서 네. 뭐 불륜을 저지를 수도 있고 뭐. 글쎄요, 뭐 동의하지도 않지만은 그럴 상황이 흔히들 있잖아요. 그래도 정말 코딱지만한 양심이 있다면은 교회당 안에서는 좀 그런 짓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네. 그리고 또 교인 아닌 사람한테 좀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 제가 뭐 나머지는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 정말 일말의 직업윤리라는 게 있다면 그렇죠. 그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진짜? 잘못하고 나서는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딱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장님 말씀대로 저도 좀 같은 마음인 게 제가 벌써 저희한테 제보 들어오고 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건이 아닙니다. 잠옷실에서 그 어떤 그 정신 나간 미친놈 같은 그 목회자는요. 잠옷실이 뭐 하는 곳인가요? 교회에 이제 애기들 이렇게 모유 주는 모습을 보고 딸딸을 치다가 걸린 목회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니, 그거 보고 그게 흥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미친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당회장실에서 담임 목사실에서 야동을 보다가 이어폰을 꽂고 보다가 이어폰이 빠지는 바람에 스피커로 송출이 돼서 옆에 있는 부교육자들을 당황케 했는데 그 부교육자들을 또 이 사람이 또 다 잘라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뭐 자위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집에 가셔서 좀 하시지. 왜 목사님이 교회 신성한 교회에서 당회장실에서 잠옷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말입니다. 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그런 사건들이 떠올라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저기 어떤 교회에 저희 집사님이 항상 목사님 설교를 비디오로 받아서 그 오디오 따가지고 오디오 음원을 MP3로 만들어서 네. 모 개신교 방송에 보냈다고. 그래서 이제 방송이 나갔는데 그 집사님이 여름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청년 하나가 대신했는데 청년이 너무 좀 심심하니까 이제 이거는 요거대로 다운받 그 믹서를 통해서 네. 이제 MP3 레코더에 녹음되게 하고 자기는 이제 야동을 봤던 모양인가 봐. 네. 근데 그게 함께 믹싱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그 파일체를 보냈지. 근데 사실은 옛날 같으면은 음원이 오면은 다 PD가 앉아서 들으면서 이제 편집을 하는데 요즘에는 파일체로 오니까 이제 집어넣으면 바로 나가거든. 그래서 그 PD가 그냥 넋놓고 보고 있다가 넋놓고 그냥 넣기만 하고 그것도 일요일 저녁에 그 방송이 되는 건데 일요일 저녁에 실무자는 안 남아 있고 자동 송출이 되는 와중에 참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필 또 그날 또 따라 목사님이 음란의 영을 쫓아야 된다는 설교를 하는 와중에 BGM으로 그게 믹싱이 돼가지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10수년 전 일이에요. 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들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에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말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기만을 의지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스스로 서게 하는 해방의 종교고 자유인으로 세우는 종교입니다. 이 청년들이 어떤 거에 매여서 스스로 종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도 스스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주성을 키워주는 게 청년 목회자들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만을 의지하게 하고 자기 말만 먹히게 하고 하는 관계 자체가 이제 이 한국 기독교의 어느 교회나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청년 목회자들에게 좀 심각하게 의지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또 많은 청년들이 그 자기 지도하는 목사가 자기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조언해 주길 바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뭐 실제로. 심지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뭐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사실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목사가 어떻게 다 알아 그거를. 그렇죠. 목사가 뭘 알아? 그래도 참 이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인분들 중에 좀 그래도 의식 있고 깨어있는 분들이 계셔서 피해자들 편에 서서 피해자들한테 함부로 2차 가해를 당하는 교인들을 출교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교회 스스로 하고 그리고 노회 그러니까 사임한 가해를 저지른 사임한 그 담임 목사와 어떠한 이해 관계가 있거나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떤 부동산을 노리고 오는 어떤 사익을 노리고 오는 목회자들을 일괄 해임시키고 다시 내보냄으로써 본인들이 건강한 우리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 교회개혁 실천연대 또 불러서 자문을 구하고 또 이러한 다방면 또 피해자들 소송을 위해서 뭐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 문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그 비대위에서 또 저희한테 또 공론화를 부탁드리면서 또 제보도 와주시고 그러셨거든요. 평화나무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신교계 개혁단체들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교회가 스스로 자정작용과 개선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들 편에 서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비대위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만 온 것만으로도 정말로 저는 한국교회의 비약적인 발전이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교인분들이 담임 목회자가 저지른 이런 성범죄 에 대해서만 그냥 쉬쉬하고 덮으려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이걸 공론화하고 처벌하고 언론에 알리고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2차 가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감싸는 이러한 비대위의 행보가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고요. 피해자를 묵살시키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드러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잡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카이로스 정광훈부터 시작해서 이 그루밍 성폭력 그리고 더 나아진 모습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교회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카이로스가 다음 주에는 어린이날이라서 쉬고요. 12일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뵈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히 지내시다가 또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용민 목사님 또 김딩호대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